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가 쇼크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각종 규제로 내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 거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역차별 논란부터 투기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상 효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요, 아이의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오늘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좀 일면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회복해서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물가가 올라서 또 한 번 경제적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불안감이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이 대목을 한번 세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가는 이 공급량, 그러니까 물건의 양과 통화량 간의 괴리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물가라는 게 물건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숫자가 줄어들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물건의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이 인플레 현상은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의 양은 공급망 차질 때문에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통화의 양은 코로나 팬데믹 때 푼 경기 부양용 정책 자금,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소비자들의 손으로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코스트 푸시, 디맨드 풀 이 물가 상승의 양쪽 기둥이 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무려 6.2%로 전년 동기 대비 올랐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4.5%, 독일 통일 이후에 제일 높은 특히 미국의 6.2%는 31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 물가가 계속 급등하니까 예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 그것은 이제 말로 좋게 표현해서 정상화지.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 또는 통화량을 막 푸는 테이퍼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평소 수준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플레가 오는 것을 좀 참지 못하고 이렇게 통화를 관리를 정상화해야 되냐 이 대목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인플레가 되면 참 좋습니다. 자, 지금 물건을 하나 원자재를 도입에다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6개월 후에 파는데 6개월 그 생산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사올 때는 100원에 사왔는데 자동차를 팔 때는 원자재 가격이 200원, 3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자동차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되면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고 기업의 수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요즘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의 이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인플레 효과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인플레가 너무 빠르게 또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아예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생산해도 팔고 싶지 않겠죠. 내년에 가지고 있으면 더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경제가 마비돼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물가가 폭등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인플레가 되었을 때 자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급여 생활자들은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파탄에 갈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연준이라든지 유럽의 통화 정책 당국에서 이런 물가 폭등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또 그 과정에서 긴축 발작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지금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화
정책의 정상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축 발작이 혹시 경제계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속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과격 한 표현을 쓸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상승이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잘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도미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더 큰 파도로 휩쓸린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예요. 미국의 6.2%의 절반 정도인데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에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이 수치에 대한 이 수치의 착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작년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분모로 해서 구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 선방을 잘해가지고 물가가 미국보다는 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인데 그래서 한국이 미국보다도 물가가 덜 올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럴 수는 없나요? 좀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수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는 조금 그래도 덜한 편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돈의 값이단 말이죠. 그러면 달러 값이 올라갈 것이 우려되니까 외국인 자본들이 일시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던 돈이 미국으로 가고 들어오려고 계획했던 돈이 안 들어와서 미국으로 가면 한국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외환 쇼크가 또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서로 우리나라가 통화 관리를 잘 하고 또 물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국발, 독일발, 미국발 금리 인상 또는 테이퍼링에 예의주시하고 충격을 연쇄적으로 나비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간 부동산 규제로 이 국내 부동산 거래가 좀 위축된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어떤가요? 예, 요즘 그 전 세계를 상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부동산 소유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고 소유권이 자유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 부동산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요즘 한국이 그냥 물이 좋다. 한국의 부동산을 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최근 한 5년간 부동산 안정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도 이제 크게 줄여버렸고 또 세금도 많이 때리고 그러는데 외국인에게는 이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2주택, 3주택은 지금 중과를 해서 82.5%까지 세율을 때리는데 네. 외국인은 이 사람이 부부가 거래를 했거나 자식이 거래했을 때 1가구 1주택인지 3주택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양도세가 훨씬 쌉니다. 어. 그리고 대출급도 자기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면 대출 규제를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 와중에 우리나라가 중국인들 뭐 포함해서 전 외국인들의 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됐다. 이것은 오히려 이제 국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됐고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래픽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내 아파트 취득을 보면 중국이 단연 많죠. 예. 그다음에 중국, 미국 이런 수인데 그게 연도별로 보더라도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지금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전세난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고통받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부동산 쇼핑에 나섰던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환치기라는 게 뭐 말이 환치기 하니까 뭐 굉장히 이상한 용어 같은데요. 예. 가장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골치가 아파서 세무조사에서 조사를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때문에 부동산을 살 수 없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중국인 친구에게 그 자기 돈을 중국인에게 넘겨주고 중국인 명의로 한국의 부동산을 하나 삽니다. 예. 그런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사람의 부인, 그 사람의 부인이 중국에 있다면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의 중국 유학 중인 자녀한테 그만큼에 해당하는
위안화 돈을 자기 아들한테 유학 자금으로 주게 되면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러네요. 국가망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외환관리법에서 말한 환치기 수법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나 세금당국에서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례도 많고 또 특히 이제 수출 금액을 조작한다든지 뭐 각양의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부동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명의를 이용했을 때는 외국인인 거래처럼 포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작용도 많이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은 공식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빠른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정부가 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적어도 불법적인 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중대한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의 외국환 거래망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망을 서로 통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대목이 그동안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주한 외국인 기업들이 수입 물량, 수출입 물량을 과대 포장이나 과소 포장하는 방식으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끌어온 다음 그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는 사례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때는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리 시스템에 잡히는데 그 돈과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하고 대조해 보면 이게 실제 수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관세청과 한국은행이 통합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출입 통계 조작을 통한 부동산 어떤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투자는 상당히 막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세금 제도라든지 또는 나머지 대출 제도 이것은 상호주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싱가포르라든지 또 홍콩, 캐나다 이런 몇 군데서 지금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 대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해외 사례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볼게요. 유럽 의약품청이 우리나라가 개발한 셀트리온 그리고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두 개 종류에 대해서 승인을 권고했는데 우리 식약청에서 승인한 코로나 치료제가 유럽 시장에서 승인을 권고받고 진출까지 하게 된 건데 의미 어떻게 보시습니까? 예, 이번에 지금 그 셀트리온의 그 레키노자 코로나의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 식약 당국이 승인 권고를 했는데요. 네. 승인 권고라는 것은 사실상 승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전문가 자문위원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의 제약사죠. 그동안에는 주로 복제약, 시밀러를 해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레키로나라는 것을 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승인이 됐는데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승인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장, 가장 또 신용도가 높은 유럽과 미국에도 내놨는데 여기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약의 효능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런 면에서 이건 대단한 성과예요.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이런 백신을 초기 단계에 개발해서 세계에서 앞장서는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건국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게 효과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을 뿐만 아니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키는데 아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아주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 이 셀트리온 그리고 미국의 리제네론사의 두 치료제 모두 최종 승인이 나면은 승인 치료제는 총 3개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은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그 현재 코로나 치료제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 코로나 치료제는 현재 정맥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네. 네. 60분간 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주사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와야 되는 그런 이제 좀 번거로운 점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화이자나 머크 이 두 군데는 아직까지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 화이자가 만들어냈다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먹는 알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해서 대중적 확산 면에서는 화이자나 머크가 우리 셀트리온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서로 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경정 단계에서는 화이자나 머크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한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 치료제는 좀 중증에서 고증으로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때 정맥 주사를 놓기 때문에 각자 의미가 있고 저것이 앞으로 효능이 좀 더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로서 기여하는 아주 그 기념비적인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